Why don't you give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for the beautiful vide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is beautiful video, which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20 Lighthouse Tour Video Contest, which is Korean lighthouse, so we should make a preserv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creating this beautiful video once again. So now we'd like to start the forum for International AIDS to Navigation. First of all, we'll start at the session 1. And also we'll have the first presentation for the session 1. We'll have Dr. Ki-Gak Park, the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AIDS to Navigation, will be the first keynote speaker.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Mr. Park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podium.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박혜야입니다. 먼저 2020 국제항로표지 포럼에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 국제 포럼을 개최하기까지 노심초사하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김정화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등대 문화유산위원장이신 배재대학교 김종원 교수님과 주제발표 토론을 해주실 국내의 항로표지 분야 석학분들과 전문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 포럼의 키워드인 등대문화유산과 스마트 항로표지에 관련하여 등대인문학과 스마트 항로표지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발표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과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등대인문학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영역으로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위한 학문 영역이며 언어, 문학, 역사, 법률, 철학 및 예술 등에 관한 학문이 포함됩니다. 한편 등대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열린 2018년 세계 등대총회의 인천선언을 통해 등대는 항해 및 건축적 가치를 뛰어넘어 해양문화, 역사, 사회변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므로 등대를 문화유산으로서 연구하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등대를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인문학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며 등대 인문학의 탄생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최초의 등대로 잘 알려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를 필두로 많은 등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대를 대상으로 문학, 음악 및 회화 등에서 많은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 여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의 시엔케비치의 등대지기, 한국 박일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대 인문학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왜 스마트 V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항로표지는 보이는 것을 이용하는 광파, 형상표지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음파, 전파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이노베이션과 자율랑선의 도래로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는 등대, 등보표 등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자율랑선의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율랑 선박에게 해상교통로의 정보를 항로표지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하고 똑똑해져야 한다는 니즈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로표지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의 매체를 이용하여 항행 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항로표지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스마트 항로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왜 등대인문학과 스마트 V는 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항로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술인 통신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이 가장 난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과 인문학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탄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미국 MIT 교수 노버트 위나의 1948년 저서인 사이버네틱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너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의 신경작용을 신호로 나타내는 새로운 과학, 즉 인공두뇌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 경제학을 하나로 종합적인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학도이자 철학 박사이며
수학자이자 전기공학자였기에 이러한 융합적인 과학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인어의 사이버네틱스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의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두 번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이르렀지만 그 와중에 자연의 처리, 즉 언어학을 인공지능에 접목시킨 펜실베니아 대학 노암 촘스키 교수의 변형 생성 문법의 제안을 통해 인간의 언어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촘스키 교수는 또한 언어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인문학 학자들에 의해 태동되고 발전해 왔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문학과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의 항로표지를 구현한 작업도 인공지능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것이며 이때마다 등대 인문학은 스마트 항로표지에 융합되고 그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대 이미지는 영원, 감동, 추억, 안식, 평화 그리고 사랑이며 등대 인문학의 무궁한 소재로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 창의성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항로 표지가 해상 교통 정보의 디지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해상 물류 및 항만 물류, 해양 생태 환경 보호에 공헌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 등 인간 친화적인 항로 표지로서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대 인문학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마트 항로 표지는 등대 인문학과 융합을 통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개의 키워드인 등대 문화유산과 스마트 항로표지로 구성된 본 국제 항로표지 포럼은 그 의의가 크며 항로표지 미래 트렌드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2020 국제 항로표지 포럼을 통한 우리의 노력이 등대 항문화의 발전과 스마트 항로표지 발전에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 President Park, for your outstanding speech and also for opening the doors for today's forum with a keynote speech before we begin the session 1. And also would like to invite Jong-Hun Kim, the chairman of the Korean Lighthous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or our second keynote speech.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chairman Ki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to the stage. 안녕하십니까. 등대문의 유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재대학교 김정원 교수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과 바쁘신 와중에도 2020년 세계 항로표지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주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항로표지 연구원의 박계건 원장님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호주의 사라젠 락슈만, 프랑스의 빈센트 귀기노, 캐나다의 에빙 몽 선생님과 항로표지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 항로표지 총회에서 발표된 인천선언을 근간으로 해서 세계 항로표지협회 아이엘라가 선정하는 올해의 등대를 축하하는 행사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이엘라 및 각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등대를 선정하기 위한 아이엘라의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세계 등대 유산에 대한 아카이브가 축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현재 아이엘라의 헤리티지 포럼, 즉 워킹그룹 4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자카리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에도 세계 항로표지협회에서 진행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브라질이 사우파울로에서 헤리티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팬데믹 상황으로 수년되었는데 이렇게나마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등대문화유산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과 함께 2018년 인천선언을 기반으로 국내 등대유산의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m 등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
등대의 문화사적 가치를 높인 바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등대의 도입에 대한 지금까지 평가는 등대 부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의한 강압적인 도입으로 평가해 왔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는 외국의 전문가를 고용하며 근대 문명과 문화에 대한 조선 또한 대한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03년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 등대 도입에 대한 시점이 1886년으로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직 등대 도입 초기에 있어서 역사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 우리나라 등대 부설에 큰 역할을 한 잔 레지널드 하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하딩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최근의 국제적인 정세 등으로 자료 확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에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자료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북한 등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또 등대 보수를 위해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해온 한국 등대에 대한 원형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위해서도 북한 등대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계 사이버 등대 유산 센터를 유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등대에 대한 사이버 유산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등대에 대한 정체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일라가 선정하는 올해의 등대에 선정되기 위해서도 이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양의 등대를 추정해 나가는 등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성격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구 등대의 조화, 남북 분리에 의한 군 부대와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등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화인류학,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문학, 해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질 때 등대와 해양에 대한 가치평가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개발보다도 해양 및 해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보다 바다에 대한 지식이 훨씬 부족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대는 등대 자체로서가 아니라 바다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등대문화유산위원회는 등대를 기반으로 한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팔미도 등대의 국가사적으로의 지정과 2020년 세계항로표지날을 기념하는 2020년 국제포럼을 축하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 Chairman Kim,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why we gathered together today and discuss on the preservation for lighthouses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So now we'll begin the first session on the topic of historical lighthous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First of all,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vite to the podium Moon-Soo Kang, Principal Research Fellow of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will give us a presentation on the topic of the legislative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ighthouses.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Principal Research Fellow, Kang,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강문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여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등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화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본 발제에 있어서의 입법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 업무, 즉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미하게 됩니다.
때문에 입법화의 대상이 되는 등대에 대한 개념적 증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등대의 관리 운영 체계에 있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요인을 설정하여 입법화 방안의 필요성, 즉 법률의 재개정의 필요성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인식이 발생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게 되며,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법화 방안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가운데 입법화 방안이 갖는 가장 큰 쟁점은 행정 사무 업무에 있어서의 통일적인 체계적인 실무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관련 행정 업무에 대한 법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법화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될 법률의 외부적인 형태, 모양, 그리고 그 법률이 갖게 되는 법률적 성격, 그리고 입법화를 통해서 반드시 규정되어져야 될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입법화의 대상으로서의 등대의 개념은 현재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개념으로 양분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밤에 다니는 배의 목표, 백길, 위험한 곳 따위를 알려주려고 불을 켜 비추는 시설, 그리고 우리나라 항로표지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등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박의 위치, 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 보조 시설로서라고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즉 고정화된 지금까지 종래의 등대에 대한 개념 및 기능에 있어서는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서 단순 물리적 현상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인식했고,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서 관리 운영 체계 역시 정형적으로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둔 형태로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등대에 대해서 현재 다양한 사회 환경적 변화와 앞서 기조 발전 등을 통해서 나타난 기술적 요인들의 다양한 영향이 미치게 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의 등대에 대한 법 제도적 관리 운영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 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적 변화 요인에 따른 등대 기능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한 단순 시설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설치된 지 50년이 지난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상물로서 새로이 문화재와 같은 형태로서 보존의 대상물로서 인식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와 등대가 현재 설치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경관적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근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서 언급되는 소위 관광 수요 요인의 핵심적 요인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우리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규정 등에 있어서는 등대 문화유산 그리고 등대 해양문화공간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범세계적으로 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기능적 무인화, 문화적 유인화에 대한 규범적, 행정적 시스템 체계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중앙지자체 민간 간 거버넌스 체계 미정립이라는 제목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안전에 관한 국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그 기능적인 관리와 보존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라면, 작금의 변화된 사회 환경화에 있어서는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앙 중심의 이와 같은 관리 운영 체계만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는 바, 해당 등대 시설물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관심이 있는 전문성과 자본이 있는 민간 등이 참여한 중앙과 지자체와 관계 국민 간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IALA의 의장국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 인천 선언을 통해서 등대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범세계적인 관심과 협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피력된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선제적인 규범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갖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등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체계 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2018년 인천 선언의 주요한 키워드인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지속성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등대에 관련된 일반법으로서는 항로표지법이 언급될 수 있고, 하위 법령과 관련 해양수산부 내 2개의 훈령만으로서 협소한 규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 항리포직과 그리고 한국 항로표지협회, 그리고 항로표지기술원,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중심이 되어서 해양문화 관광을 위한 등대 개발 및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내용은 박스의 마지막에 밑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등대의 보존 및 활용이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체계를 위한 규범 마련이 없다라는 내용은 아쉽다라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하는 법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법화 방안을 고려했을 때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새로이 만든 제정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행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라면 언급될 수 있는 것은 항로표지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항로표지법의 입법 목적과 현재 규정 내용을 살펴봤을 때 등대의 보존과 활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새로운 장이나 새로운 신설 규정으로 항로표지법에 포함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법률, 개별 법률로서 제정했을 경우에 그 법률이 갖는 성격은 일반법 내지 특별법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취할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있어서 일반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법률 체계가 특별법입니다. 우리 등대에 관한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일반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 당연히 법적 성격은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개별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의 제명은 기존 보존 중심의 관리 체계에 활용이라는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규정화되어질 것이 요구되어지는 바, 그 법률의 제명은 등대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서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외향적인 형태, 성격, 제명에 따라 규정되어져야 될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보시는 내용, 규범화 체계의 내용과 같이 입법 목적이 무엇보다도 명확해져야 한다. 국민 생활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행정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종합적인 기본 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존 관리 체계, 그리고 관리 체계 확립 점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능이 확대된 등대에 관한 전담 조직의 신설 등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활용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지역적 특성 반영과 주민 민간 참여가 제고되어져야 하며, 입법 체계상 다소 어색한 국립 등대 박물관 운영 근거 명확화를 통한 등대 활용 안정적 구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가치 확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등대 문화유산 관련 국제교류 확대 및 다각화에 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지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발제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내용이라든지 관련 법제의 해석 등에 있어 많은 바쁘시는 와중에도 많은 자문을 흔쾌히 해주신 해양수산부 항로표직과 김정화 과장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hance to think of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ve plan for the conservation lighthouses and also how to utilize them sustainably.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And actually, we have invited guests of honor from Korea as well as Australia for this session. And for the next, Sarah Jane Lakshman, the Heritage Coordinator of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called AMSA, yes, from Australia, will give us the presentation on the historical lighthous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She sent us the video messages and presentations. Let us take a look at the video clip. Hello, my name is Sarah Jane Lakshman and I'm a Heritage Coordinator for the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or as we call it, AMSA. I'm honoured to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present to you all at the virtual International AIDS to Navigation Forum for 2020. For my 15 minutes, I will take you through how Australia preserves its heritage buildings, particularly AMSA's 62 heritage-listed lighthouses which are under our management. I will also talk about the various documents we have in place to ensure that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e upheld when operating a light that has been shining for almost 120 years. AMSA is the proud custodian of 62 heritage-listed lighthouses around the Australian coastline. Of these 62, 25 lighthouses are listed on Australia's Commonwealth Heritage List. This list is compiled of sites deem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s integral to the country's history. A site must satisfy one of 7 criteria to be placed on the site. These criteria include significance in technical achievement, social value, rarity, characteristic value, aesthetic value, as well as connection to significant people or a significant historical period in Australia's history. Cape Byron Lighthouse, located in New South Wales on Australia's most eastern cape, approximately 760 kilometres north of Sydney, is listed on the Commonwealth Heritage List. Built in 1901, the Cape Byron Lighthouse is part of a light station that includes 2 keepers' cottages and a signal station. AMSA manages the light and tower. However, like many lighthouses around Australia, AMSA has an agreement with the New South Wales State Government, who manages the light station as a whole. Today you will hear about AMSA's journey to create a heritage management plan for this particular lighthouse in order to preserve its recognised heritage values. But before that, I will fill you in on the relevant Australian legislation. As an Australian Commonwealth Authority, AMSA must abide by 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Act of 1999, also known as the EPBC Act. This Act and its accompanying regulations detail the expectations of a Commonwealth agency when accessing, maintaining and operating a heritage structure. This particular statement, taken from the EPBC regulations, reads, "The objective in managing Commonwealth heritage places is to identify, protect, conserve, present and transmit to all generations their Commonwealth heritage values." This statement demonstrates AMSA's core responsibilities in managing its heritage sites. In order to do this,
Successfully, key documents must be created to guide AMSA's decision making. I will take you through what these documents are and how they assist us in the long run. The first major document is the Heritage Strategy. The Heritage Strategy is a written document that outlines how heritage management is incorporated within an agency's overall planning and management framework. AMSA created a heritage strategy in 2018. Part of the document formed the Heritage Register. This register lists each and every site under AMSA's management that has heritage value of some kind. Our Heritage Register has 62 sites that are recognised as having heritage value at local, state or national level. As we can see here, Cape Byron is listed here with its details made available. As time progresses, this list must be reviewed and updated to ensure that any heritage value lost or gained is represented in the register. The Heritage Strategy also outlines what sites require a Heritage Management Plan, the second key document required under the EPBC Act. A Heritage Management Plan is a written document that identifies the heritage values of a specific site and outlines what conservation policies are to be followed when maintaining the particular structure. One Heritage Management Plan is to be created for each site listed on the Commonwealth Heritage List, and a plan is made up of 8 major sections. Firstly, we have the Executive Summary, which is a brief summary of the plan as a whole. Secondly, we have the Introduction, which details the objectives of the plan and the methodologies used. It also contextualizes the site's location and boundaries and acknowledges those responsible for its creation. Thirdly, we have historical background, which details the history of the site, its current and former uses, past conservation efforts, and areas of historical discrepancy. Next, we have the place description, which details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site's identified heritage values, framework to measure any changes to these values, photographs of the site in full, comparison analysis with other sites, and areas of further research. Then we have the heritage significance, which details the official Commonwealth, state, territory, or local heritage values of the site. Then we have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which details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recognised significance of the site. This must list owner, occupier,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It also must include proposals for change to the lighthouse and any potential pressures on the site's heritage value and a process for decision making. The conservation management policies are policies that the authority must devise and abide by in regards to the site's fabric and setting, use, interpretation, management, future developments, and community involvement and review. Then you have the policy implementation schedule, which details the time frame for upkeeping policy obligations and identifies who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ir upkeep. To give you an idea about how we went about creating a heritage management plan, I will share our journey in creating one for the Cape Byron Lighthouse. By the late 1860s, shipping along Australia's southeast coast had increased due to frequent trade in the region.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discussions on the need for a lighthouse on the continent's most eastern cape had begun, and before long, the Cape Byron Lighthouse was designed. Designed by renowned colonial architect James Barnett, construction of the Cape Byron Lighthouse began in 1900 and was finished by late 1901. The first order Henry Lapointe lens was first lit on the 1st of December 1901. Originally a manned lighthouse, keepers were stationed on site in cottages until the lighthouse was demanned in 1989. Over the course of its history since 1901, Cape Byron Lighthouse has undergone very little change. As we can see here, an original photograph taken of the keepers' cottages in 1901, and below it is a photograph I took myself just last year. The keepers' cottages still stand by the lighthouse, as does the original signal station. The lighthouse has also retained its first order lens and continues to operate on a revolving mercury bath system. The lighthouse is an extremely popular tourist site and takes in over 500,000 visitors every year. In 2004, the Cape Byron Lighthouse was added to the Commonwealth Heritage List. AMSA was now required to create a heritage management plan that was compliant to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EPBC Act. We started the process by researching in great detail the history of the lighthouse and the land that it was built on. Our country has an extremely rich history and has been home to Indigenous Australian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The Arakwal people, specifically the Bundjalung, are recognised as the traditional owners of Cape Byron, or as it's known in traditional tongue, Woolgun. It was crucial to explore how the site was originally used prior to European settlement, as well as how stakeholders are associated with the site in current day. In order to do this, we successfully engaged in consultation with the Arakwal people, who offered us insight into the history of the site. Cape Byron is recognised as a site of ceremony, learning, spiritual inspiration, and is key to many dreaming stories. This information was then included in the draft management plan. We also engaged with the New South Wales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 who, as the state authority that we hold an agreement with, manage the keepers' cottages on site, run tours inside the lighthouse, and also operate the museum located on the ground floor. They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on the local fauna and flora of the site and on the history of the light station itself, including a full list of the keepers stationed in the tower.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is highlighted as a key part of producing a management plan. It requires patience, understanding, and a respect for the various groups that are extremely passionate about the site as a whole, not just the lighthouse itself. It was extremely important we recognise that the Arakwal people have held a connection with the Cape Byron area for thousands of years, and that the land is extremely sacred and not just a site for navigation equipment. It is also extremely important we recognise that the local community holds strong associations with the light station site. Many descendants of the keepers that were once stationed at the lighthouse reside nearby, and the tower is included in their family history. Although a lengthy process, we endeavoured to include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plan to highlight the overall significance of the Cape Byron site. Once consultations with stakeholders was complete, a draft plan was assembled. It soon became a large document, around 100 pages in all. The document featured each of the 8 major sections I talked about earlier. We outlined the Commonwealth heritage values of the lighthouse and constructed policies that would help protect the building and these values. We documented each and every feature of the lighthouse, recorded its condition, and categorized its significance. We assembled a management schedule that was tailored to the lighthouse itself. The next step in the process was to advertise the draft plan in a national newspaper. For this, we decided to select The Australian, as it is a publication that is available to all of the population. For the advertisement, we described the purpose of the plan and invited any and all to read the draft plan and provide us with feedback of any nature. The draft plan was placed on our external website for viewing for 20 days. We received no feedback in this time, and we believe that this was du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print media consumers throughout Australia. It was decided that for future advertisements, we would engage with our social media team to advertise the draft plan on their social media platforms, in addition to placing the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Engaging with the local community is key when creating a document of this nature, and AMSA will use every channel possible to include as much of the community within the plan's creation. Following the public consultation period, the draft plan was sent to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Within this department is the Historic Heritage section that are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Commonwealth Heritage List and the EPBC Act. They also work closely with the Heritage Council and assist Commonwealth agencies in fulfilling their heritag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The Historic Heritage section reviewed the draft plan and provided some feedback. This is done so that any issues within the plan are fixed before it is officially submitted to the Heritage Council for review. The Historic Heritage section had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plan and indicated that once they were addressed, the plan could be sent to the Heritage Council. In November 2019, we sent the finalised Cape Byron plan through to the Historic Heritage section, who relayed it onto the Heritage Council. During the Council's December meeting, they reviewed the plan and evaluated its contents against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EPBC Act. This process took quite a bit of time, and we did not receive any confirmation that our plan had been approved by the Council until April 2020. We were then provided with a letter from the Minister's Delegate that stated the plan was consistent with the EPBC Act regulations. From there, we arranged for the plan to be approved and signed by AMSA CEO. Once this was complete, we could submit the plan to the Federal Register for legislative instruments. This made the Cape Byron Lighthouse Heritage Management Plan an official legislative instrument. Throughout this process, we have learned very valuable lessons that will assist us with the other plans that we have to submit to the Federal Register. Firstly, the creation of a heritage management plan is an extremely lengthy process. Due to the level of
stakeholder consult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and also with the historic heritage section, we suffered some setbacks. The Heritage Management Council, being understaffed by the time we submitted the plan, took 4 months to confirm the plan had actually been reviewed. Delays like this are largely outside of our control, and we must recognise that there is actually very little that we can do. Secondly, we learnt that representing stakeholders within the plans is extremely important. For example, it would have been unwise and unfair to have just focused on the history of the lighthouse when the site itself has been recognised as culturally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for many years before Europeans had arrived in Australia. This is why we worked hard to include the history of Cape Byr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akwal people. Third, we learnt that, unfortunately, we cannot rely on print media to reach the general public when advertising a draft plan. Although we fulfilled the requirements as written under the EPBC Act by advertising in a national newspaper and displaying the draft plan on our website, we were not able to reach those in the community who may have wished to provide feedback on the plan. Recently, we have advertised some draft plans for other heritage lighthouses we operate. This time, however, our social media team promoted the draft plans through our Facebook and Twitter accounts, and we have received various feedback as a result. This will be implemented with all remaining plans that require advertisement. Despite the lengthy process involved, these documents are crucial to the management of heritage buildings. I hope I've been able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how we try to protect our heritage lighthouses and the documents we have in place to ensure this. AMSA will endeavour to conserve its lighthouses and endeavour to tell the story of the ancient land these towers have been built on. Our hope is that future generation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re able to learn of the significance of aids to navigation around the entire coast of Australia by being able to visit intact heritage lighthouses. Thank you for your time, and stay safe.